이제 110조 2항은 그 조문 자체부터 많이 물어봐요.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참 합리적으로 이제 잘 만들어졌는데, 제3자 A가 표의자 갑을 사기 강박을 했고, 결과 갑이 을이란 사람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다. A가 갑에게 너 을에게 땅 한 푼 죽여 해서 이렇게 계약처를 했다. 물론 이 경우에 상대방 을이 사기 강박하면 시험에 낼 일 없어요. 바로 취소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계약의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일 때 어떻게 되는가? 110조 2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취소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이 불측의 손을 입을 수 있으니까 참 합리적으로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3자가 표의자를 상영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 그 말은 알 수 있었다. 요거는 주의문을 길에서 알지 못하다 그 말이니까 요거는 이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시험에서 표현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경우는 얘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표의자는 제3자의 사기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다. 법정이 이렇게 되는데요. 판례 관해서는 요거 하나가 시험에 집중 나오는데 55페이지 제일 밑에 상대방의 대리인 등 판례 나와 있죠. 이 판례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밑에 은행의 출장 소장이 얘가 들어있죠. 이 은행의 출장 소장이 은행이 본인일 때 은행의 대리인에 해당되는 사람이야. 그 은행의 출장 소장을 쓰여 있는 것이, 그걸 염두에 두고 여러 개 있으면 읽어보되 읽어볼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 그 판례가 문제가 이런 거라고 말이야. 이 갑이 요거 끝나면 이제 바로 대리 공부를 하는데 토지 소유자 본인, 요거 토지 소유자란 말이야. 토지 팔아달라고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을 대리인이 갑 대리인 의뢰에서 갑의 토지에서 병하고 매매를 했다는 거. 이 병 같은 사람은 상대방, 소유자 본인, 그 다음에 대리인 상대방. 그러면 계약 체계는 대리인이었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권리물은 소유자 본인이 갖게 돼요. 그래서 대리 경우는 계약처는 얘가 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느냐? 본인하고 상대방, 요 두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 이렇게 얘는 이제 얘 보조해서 지금 계약처란 거고 이렇게 당사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물어본다고. 지금 이 대리인이 계약처라면서 상대방을 사기 강박을 했다고 말할게요. 그럼 보세요. 계약의 당사자가 두 사람이니까 대리인이 얘를 사기 강박해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처럼 보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 강박한 것이 제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 사기 강박인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엄청나게 시험에 나와요. 만약에 제3자 사기 강박으로 보게 되면 110조 2항에 따라서 대리인이 얘를 사기 강박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지 얘는 이자의 사기 강박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110조 2항이 적용되니까. 그런데 이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냐?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과 사실상 뭐였더라? 아까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동일시하듯이 여기 지금 본인과 대리인도 동일시해버리니까 얘가 사기강박해서 누가 사기강박하는 똑같아. 본인이 사기강박과 똑같기 때문에 110조 2항이 적용이 안 되고, 따라서 원칙 110조 1항에 따라서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 제3자 사기강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도 물어본다는 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세요. 관련자도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사기와 착오는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는데 요거는 지금 이런 걸 말이야. 그 밑에 판례는 나중에 한번 실력이 쌓였을 때 집중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만 좀 알아두라는 거예요. 지금 기망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A가 A를 기망을 했다. 그럼 표의자는 속아 넘어가니까 착오에 빠져. 그런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를 하죠. 그럼 보세요. 갑은 을로부터 기망당했으니까 110조 1항에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일단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망위에서 착오를 했으니까 109조에 의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 말. 이런 거를 사기와 착오의 경합거려. 이에 관해서 우리 학설 판례는 갑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데, 다만 착오로 취소하려면 제약을 좀 받아요.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에 착오했어야 취소가 되겠죠. 따라 중요분에 착오 해당이 안 되면 착오를 취소는 못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류로 여전히 취소하면 돼요. 이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만 이해를 해두고 그 밑에 저 판례는 그 뒤쪽에 판례 이게 연결되는 판례인데 얘는 지금 두 개를 찢어놨는데 그 뒤쪽에 쓰는 것은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 기억번에 98년 3월 10일자 판례는 나왔죠. 요게 또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요거는 이제 제3자 사경받고 관련 있는 판례인데 이게 또 따로 지금 뒤에다 써놨는데 잠깐 또 칠판 보라는 거예요. 방금 조문을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A가 갑을 사기 강박을 했다. 그래서 갑이 을하고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일단 110조 2항에서 이자가 제3자 사경물을 취소하려면 사경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기 강박은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럼 이 경우에 먼저 뭐를 겹쳐야 되느냐. 이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는 누구한테 하느냐. 사기공갈 협박은 제3자겠지만 취소 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취소하려면 민법의 기본이 이거야. 취소를 하려면 취소 목적인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요. 뭘 취소하는데? 여기서는 을과 계약을 취소하는 거야. 그럼 이 계약의 상대방은 A한테 취소 의사표하는 거야. A한테 취소하면은 얘가 그럼 니하고 나하고 뭐 있기를 뭐 취소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 이야기야. 취소하려면 취소 목적인 법률이 있어야 된다고. 사기약문은 얘기했지만 취소는 얘한테 하는 거야. 그 대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한테 할 것이다? 가해자는? 그렇죠. 얘잖아요. 얘가 불법행위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얘한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이 갑이 제3자 A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을과의 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까? 요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감 잡았나요? 여기 이제 분리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얘하고 계약을 취소해야지 손해배상 청구한다 가정을 하면 문제가 하나 생겨버려요. 얘가 선이 뭐가 되는 경우? 선이 뭐가 되는 경우에 바꿔 말하면 이자의 상명 사실을 아까 알았거나 알 수 없다 그 말은 악이 과실이 있다고 표현되니까 이거하고 반대.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이 없다 하면 그럼 취소 못하죠? 그러면 보세요. 손해배상 청구 못해버리잖아. 취소해야지 손해배상 청구다 가정하면.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불법행위 범한자요? 사기공을 협박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판례는 제3자 A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조 일과 계약을 뭐 할 필요 없다? 취소할 필요 없다. 그 기억번 판례 집중 논의가 점검 꼭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깐 또 7번 보자 말이야.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이제 우리가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이자 마무리를 딱 했어요. 의사표시 효력요건 두 가지.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따라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하지 않는 의사표시면 효력요건을 못 갖췄다. 이에 관해서 우리 민법은 107조 진연 의사표시, 108조 입표시, 109 차고 그 다음에 110조 사기강벌 규정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니까 일반적으로는 무효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본다는 거. 진연 의사표시는 자 효력요건 다 못 갖춘 거야. 근데 진연 싸그리 다 무효가 돼야 되는데 원래대로 하면 그게 아니니까 점검을 해본다는 거야. 진연 의사표시 원칙 유효예요. 다만 이제 107조랑 단서에서 상대방의 표의자 진연만 알았거나 알 수 없으면 외적으로 무효가 되죠.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그 다음에 허위표시는 무효죠.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그런데 착오사기 항목은 뭐예요?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요게 취소 사유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인문과정부터 여러분이 하다시피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이 안 되지만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걸 무효로 돌리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에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를 끝난 다음에 관련 문제로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법률행 해석 문제였죠. 이 해석이 뭐하고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목적의 확정과 관련이 있었죠. 왜 관련 문제 해석을 배웠다고? 목적이 확정이 안 되면 해석을 통해 일단 확정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요건이 다 끝난 다음에 플러스 관련
문제로서 나온 것이 57페이지 봐보세요. 의사표시 혈액 발생 시기 요게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면 왜 이게 나오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첫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공부한 적 있었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때 뭐라고 그렇게 줬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모함으로써 더다라면서 혈액이 발생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제가 노래를 부르는 취소, 시험에 아주 쏟아놓은 거예요. 해제, 추임, 대부분은 단독행위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왜? 의사표시가 처음 상대방에 도달이 돼야지 법률과학의 변동성을 상대방도 알 수 있으니까 있는 단독으로 되어 있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야. 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나 똑같은 거랍니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여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도 여기 열거한 취소, 해제, 추임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이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혈액요건 못 갖춘 경우 중에 취소사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잖아. 착오하고 사기 강파. 요거는 뭐 해야 돼요? 취소사표 해야지 무위로 돌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이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혈액이 발생이 되느냐. 요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료 사기 강파로 토지 매매를 취소한다.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낸다. 방안에 앉아서 문서 작성했다. 그 다음 이거를 발송을 했다. 그 다음에 우체부가 의뢰에게 배달시켜준다. 외쳐 돌아오면서 꺼내서 읽었다.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 이 과정마다 언제 혈액이 발생을 따라서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대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언제 혈액이 발생되는가 이미 가르쳐 들었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모여야 된다고. 도달. 그래서 이제 취소와 같은 상대방 의사표시는 최소한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지 혈액이 발생한다 그래서 111조. 110조가 사기강박이니까 바로 그 밑에다가 상대방 의사표시는 요게 이제 상대방 있는 의사표니까 도달하면서 혈액이 발생한다. 도달지 원칙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3, 4년에 한 문제나 나올 똥말똥해요. 따라서 여기 의사표 혈액 발생 시기는 상대방인 의사표시 그게 없고 취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언제 혈액이 발생이 되는가? 요게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이제 대립이 되다 보니까 111조에 규정을 해놨다. 대신 이제 지금은 중요한 거 위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한 개라도 빨리 중요한 걸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따라서 요거는 나중에 3, 4년에 한 번 나오니까 이런 내용이니까 관련 문제 들어갔다만 이해해두고 여러분 몫이니까 한 번쯤 읽어봐라. 집에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런 거는 몇 년에 한 번 나온 거는 나중에 가르쳐 줄 거니까 뒤로 쭉 넘겨서 66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대리. 여기서 대리는 워낙에 시험에서 중요하다는 거. 인문과정에서 여러분 주실 것처럼 이게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지고 지금도 이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많이 나올 때는 4문제, 적게 나올 때는 2문제, 보통 이제 3문제가 나올 정도로 한 파트에서 3문제 나오면 출제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 번만 줄거리를 잡자고 말로 다시 한 번만. 오늘 이제 민법에 대한 기본은 다 배웠어요. 민법에 대한 기본은 민법은 사법이다. 민법의 기본 원리, 사법의 기본 원리는 사적 자치 원칙이다. 사적 자치 원리를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다. 동시에 법률행위가 중개업의 대상이다. 따라 우리 중개사 민법은 법률을 시작해서 법률로 끝난다. 근데 동시에 민법은 실제법이기 때문에 권리묘에 관해서 배운다. 법률 효과에 관해서 배운다. 압축시켜서 권리 변동을 해서 법률행위가 오인되어서 법률가 발생이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돼야 되고 효력요건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효력요건 3가지를 우리가 마스터를 다 했어요. 당사자와 관련된 것은 입문과정에서, 시험에 직접 들어가는 건 목적, 의사표와 관련된 것은 지금 2주에 걸쳐서. 그러면 이제는 민법의 최종 목표인 건물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계약권을 통해서 매도인 매수인이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 권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기초는 다 배웠다고 말이야. 그럼 어디 가서 나 민법 공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시작했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물론 안면을 배운 사람 앞에 가서 당당해도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겸손하게 시작했다. 이 정도는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 효력 요건이 다 끝난 다음에 법전 순서가 동시에 우리 교재 순서니까 뭐가 나왔어요? 대리제도가 나왔다 그 말이야. 지금 여기 효력 요건 다 끝난 다음에 순서를 잘 잡으라는 거야. 나중에 분필 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니까.
대리적으로 나왔다 그 말. 이게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법은 효력요건 끝난 다음 이제 끝나면 민법이나 기초는 깨우쳤다. 스타트 최종 목표를 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달려가자. 여기는 끝났다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제 대리제도가 나왔어. 왜 대리제도가 나온단가? 지금부터 그걸 이제 깨우쳤단 말. 대리제도는 이런 걸 말하고 이런 게 특색이에요. 대리제도 특색이에요. 지금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을에게 토지 팔아달라고 대리권 줬다. 요 소유자 얘네를 이제 우리가 본인거라고 대리인거라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나는 갑 대리인 의뢰해서 갑의 토지에서 병하고 매매를 한다. 대리인 요 병 같은 사람은 상대방. 그러면 대리 제도는 계약 체결은 대리인은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에요. 팔아서 주어 보세요. 계약처는 이 사람이 해. 근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모든 법률과 권리무는 누구한테 기속이 되는가? 소유자 본인에게. 이 사람이 저 소유권 이전을 부담하고 거꾸로 땅 A값 팔았잖아요. 그 대금지급 청구는 돈도 누구 거가 돼야 돼요? 이 사람 거. 따라서 이제 대금지급 조건 본인에 기속이 된다. 계약의 당사자는 요 두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게 대리제도라고 말이요. 그러면 대리인의 특색이 하나가 있다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보세요. 보통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두 사람이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행위자, 계약처는 행위자다 말이야. 동시에 의사표시자예요. 그러면 계약처는 행위자, 동시에 의사결정 A가 했기 때문에 이 계약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무는 행위자인 A가 갖는 거 이렇게. 그럼 이 오를 여기에 대입시켜 보세요. 계약책을 누가 했어요? 대리인이. 행위자는 대리인이죠. 의사결정도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 올려하면은 권리무가 A한테 가야죠. 대리인한테. 근데 A한테 안 가고 계약책을 행위자 대리인이에요. 의사결정 대리인이에요. 누구에게 얼마 때 갚아가 대리인이 의사결정 다 한다고. 근데 이거하고 반대로 권리무는 A한테 갚아라. 따라서 이게 대리 특색인데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이제 왜 대리인은 대리인이 하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법률과는 본인에게 기속이 되는가? 그 이유가 대리공부 핵심이라면 그 이유를 규명하는 이론을 대리의 본질론이라고 요거 깨우치면 대리공부는 90%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책을 딱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세요. 딱 이따가 요걸 집중 가르쳐 줄 것이고 요것만 깨우치면 속된 말로 대리공부 혼자 하셔도 돼. 이게 이제 대리의 특색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대리의 종류와 관련해서 칠판의 사례가 흔히 말하는 임의대리예요.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땅 팔아달랄게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 발생한 것을 임의대리. 거꾸로 이렇게 이 갑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제한 능력자다. 피성년 혹은 피한종이는 토지 소유자다. 제한 능력도 권리 능력이 있어요. 토지 소유자다. 그러나 직접 계약 체결을 못하더라. 해서 이제 대리인이 이런 대리인을 우리는 법정 대리인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같으면 친권자.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 A를 대신해서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더라. 여기 이제 법정 대리예요. 법정 대리 경우는 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함으로써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흔히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이 된다. 이게 법정 대리죠. 미성년자 법정 대리는 1차죠. 친권자인데 미성년자가 부모 친권자가 대리권 준 적 없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신분관계에 의해서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이 된다. 이게 법정 대리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대리권 발생.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대리권 발생. 그러면 임의대리하고 법정 대리는 어떤 사회적 작용을 하느냐. 법정 대리는 탑 나왔잖아요. 제한 능력자. 일치는 건 뒤떨어지니까 단도로 계약처를 모한다. 법정 대리인이 그 뒤떨어지는 능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법정 대리의 사회적 작용을 학자들은 이쁘게 포장을 해서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 주는 사회적 작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뒤떨어진 정신 능력을 법정 대리인이 보충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임의대리는 아니에요. 임의대리 경우는 본인도 능력자예요. 맘만 보면 직접 계약 처리 가능해요. 그런데 세상이 이제 자꾸 복잡 전문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개인 혼자서는 일 처리를 다 못하더란 거야. 이런 거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 처리 맡기라 그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대신 계약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면 누가 갖고? 내가. 그럼 내가 직접 매매한 거나 똑같은 결과가 생기잖아. 권리면 내가 가지니까. 이게 임의대리라고. 따라 이런 임의대리의 사회적 작용을 학자들은 이쁘게 포장해서 임의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사회적 착용을 한다. 이 본인은 대리인을 통해서 자기 한정되는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의미야. 따라서 이제 답 나왔다고 말이야. 이 대리제도는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를 확장해주는 사회적 착용을 하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체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착용을 해요. 그러니 대리제도는 논리 필연적으로 사적 자체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 행위 안에서만 대리가 허용이 된다 그 말. 그러니 법률 행위는 기본이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나오는 거야. 이게 사적 자체와 다로 관련이 있어. 못 알아들으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야. 지금까지 우리는 뭘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했냐 그러면은 이걸 전제하고 민법 공부를 한 거야. 이 갑이 토지 소유자면 소유자가 직접 뭐 하는 경우 계약체라는 걸 전제해서 민법 공부했죠. 소유자가 직접 계약체라는 걸 배운 거야. 그런데 내가 바쁘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일 치는 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은.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이. 따라서 지금까지는 내가 소유자면 내가 직접 계약 체결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번은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바쁘거나 일 치는 것이 떨어지면 누구를 통해서? 대리인.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 체결해서 권리무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권리무 취득하면 이게 두 가지 루트가 있다. 요거 배우는 거예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좀 촌스러우니까 이제 여러분 품격도 높일 때가 됐으니까 품격 높일 때 됐으니까 이렇게 사적자의 실행 수단은 법률 행위고 대리는 사적자를 확정하나 보충하는 사기항을 하니까 대리는 법률에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좀 품격 있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물론 못 알아듣니까 이제 직접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도 계약하는 방법도 있다. 두 가지 루트 배운다. 요 말을 알아듣기 쉬우니까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줬지만 조금 우리도 품격을 좀 높여가고 법률 용어도 좀 사용도 해보고 집에 가서 혼자 연습해보라고 했잖아요.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책으로 돌아가서 특징 다 써진 거 가르쳐주면 쭉쭉 있고 대리조 사회적 기능 1. 사적 자체 확장 임의 대리 2. 보충 법정 대리 우측에 넘어가서 대리 견정된 범위 1. 사적 자체 실현 수단이 법률행위니까 대리는 원칙 법률에서 대리가 허용이 된다. 동그라미 1번. 거기 마지막 구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불법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쳤나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불법행위는 계약과 법률행위 아니잖아.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대리인이 지는 거야. 본인이 안 지고. 이건 이따가 우리 요즘 최근에 아주 유명한 중개업자가 사기친 사건이 있어. 그 사건을 가지고 이런 말들은 무슨 말인가 살펴보라고. 작년에 창원에서도 한번 벌어지잖아. 중개업자가 월세 계약원 대리권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 기망해서 전세 계약 체결한 사건들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몇십억 손해 끼치고 토낀 놈. 그 안산에도 있었고 강남에 있었고 전국적으로 아주 떠들썩했잖아. 그 사건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돼. 그건 이제 표현대로도 배워야 되니까 일단 체크만 딱 해놓고 동그라미 1번. 그 다음 대리와 이제 구별된 개념은 잠깐만 칠판 한번 보세요. 두 가지 것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 말이요. 지금 이런 걸 알아야지 대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이제 민법상의 대리는 이런 거다 말이야. 토지 소유자 팔에다 대리권 줬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갑 대리인 의료에서 갑의 토지에서 병하고 매매를 해요. 그러면 계약처는 애 같지만 이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권리물은 누구한테 가느냐? 본에게 기속이 돼요. 이렇게. 이게 민법상의 대리제도인데 참고적으로 민법상의 대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직접 대리라고 이야기를 해. 책에 쓰여있는 간접 대리에 대응해서 우리 민법에는 민법이요. 간접 대리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간접 대리는 민법은 없고 민법상의 대리는 직접 대리라고 부르니까 왜 직접 대리라고 하는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것은 상법에 나왔는데 상법에 보면 이제 위탁 매매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간접 대리 사례인데 이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미리 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제를 하나 뭐를 했냐 그러면은 이걸 전제를 했어요. 대리 특색이 요거다 말로. 이 대리인이 토지 매매를 했다. 그러면 계약 체결 의사결정 대리인이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리무는 번역에 기속이 된다. 이게 대리조 특색이다. 따라서 보통 이제 계약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권리무가 싸그리 번역에 기속이 되는가? 그 이유를 깨우쳐야 된다. 이 이유를 규명한 이론을 대리 본질론 구라고. 이걸 알면 대리 공부는 사실상 끝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가르쳐줘서 책에 이게 빠져있다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야.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먼저 깨우쳐야 돼. 이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중개사 수준에서는 통설에 떠나서 대부분 학자가 주장하는 이론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고 말이야. 자, 목표는 정했어요. 대리행위는 예가하는데 왜 모든 권리무는 번역에 기속이 되는가? 그 이유를 지금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와 관련해서 첫째, 학자들은 이리 이야기해요. 대리인이 앞으로 대리 의사란 말이 책에 자주 나와요.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서 대리행위를 하니까 권리 의무는 번역에 기속한다. 1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 의사는 뭐냐? 이 대리 의사라고 하는 것은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이 되는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는 대리인 의사를 대리 의사가 그래요. 바꿔 말하면 권리 의무가 번역에 기속되는 이유가 뭐냐? 얘가 계약 체결할 때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비록 계약 체결은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모든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주겠다? 본인에게 기속시키겠다. 이런 의사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런 거를 대리 의사가 그래요. 그러면 참 말이 좋다고 말이야. 얘가 계약 체결할 때 이 계약 체결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사를 얘가 가지고서 계약 체결하니까 대리인의 이러한 의사에 따라서 권리 의무는 얘한테 간다.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리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이자의 어디에 들어있어? 여기에. 그잖아요. 그러면 얘가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찌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법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요 내심에 들어있는 의사 이런 걸 우찌합니까?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항상. 그거는 이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대리 의사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간다. 1단계. 그럼 2단계. 대리 의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찌 알아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거는 이걸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민법상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갑 대리인 의리다 해서 본인을 이해한다는 것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하도록 됐는데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대리에서 현명주의 원칙에 거래요.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고서 대리를 하라고 말이에요. 나타내는 방법은 갑 대리인 의리 이렇게 본인 이름을 표시하고서 대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현명을 하는 것이 곧 뭘 의미한다? 이 현명을 하는 것이 곧 대리인이 대리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 뭐 해주는 거다? 표시해 주는 거란 말이야. 얘가 갑대리인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 이걸 의미한단 말이야. 계약 체결은요 내가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를 위해서 대신하는 거요. 요걸 표시해 주는 거란 말이야. 또 다른 말은 뭐라고? 이 계약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요 나 말고 얘한테 줄 거예요. 요걸 표시해 주는 것이 뭐 하는 거다? 현명하는 거란 말이야. 이 말 듣겠나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다고 말이야. 이것만 갖고 놀 줄 알면 돼. 이 대리인이 갑대리인으로 현명을 했다. 그러면 무슨 의사가 여기 내포되어 있다? 대리 의사가. 그러면 권리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이 말 알아듣겠죠? 그러면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 본인이. 이걸 뒤집는다 말이야. 얘가 현명을 안 했어. 대리인이 현명 안 했다고. 그러면 대리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권리는 본인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가. 누가 책임진다? 현명 안 하면 대리 의사가 없으니까 요거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져. 계약의 당사자도 누가 된다? 대리인이. 요것만 갖고 놀면 돼. 근데 못 갖고 놀아. 이걸 외우더라고. 그래서 겁나게 웃겨. 응용하면 이제 뒤에서 이제 계속 이걸 응용해야 되는데 응용을 못해. 이 말을 알아들여야 돼. 갑대리는 현명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갑대리는 표시하고 매매한 건 뭐? 대리의사 가지고 있다는 거. 못 알아들으면 계약처는 내가 하지만 이로부터 생기는 권리는 누구한테 주겠다? 얘한테 주겠다. 이런 의도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말이야. 현명이 되어 있으면 대리의사가 있으니까 권리는 누구한테 가고 얘한테. 그럼 당사자도 얘가 되는 거야. 만약 현명을 안 하면
이거 합대리인으로 표시 안 하면 시험에 무지 물어봐. 현명 안 하면 대리사가 없죠. 그러면 권리무가 얘한테 안 가는 거야.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는 거야.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대리인이. 권리무가 대리인한테 가. 그럼 얘가 당사자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나요? 이것만 잘 이해해서 갖고 놀면 돼. 근데 대부분이 이걸 가르치면 또 애우더라고. 그래갖고 뭘 물어보면 알아듣지를 못해. 일단 이 말까지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 말은 여기서 써먹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우측에 돌아서. 우리 민법상의 대리는 요거요.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요?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요. 현명을 하고서 민법상 대리는. 그런데 이제 간접 대리는 뭘 말하냐 그러면 위탁 매매 같으면 이렇게 이 갑이란 사람이 여기 포항에서 과메기라는 백상자 수확을 해가지고 서울에 이제 수산시장에 와서 판매를 위탁을 했어요. 과메기를. 이게 위탁 매매라 그래.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을 판매를 위탁받은 수산시장 이제 도매상 대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과메기를 매매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위탁 매매 같은 것이 이제 흔히 상법에 나와 있는 간접들인데, 그래서 명칭을 요 소유자, 과메기 생산자 어부를 간접 본인그라고, 위탁 매매인을 간접 대리인그라고, 상대방 그런데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간접 대리인 시험에 안 나와요. 민법상의 대리를 왜 직접 대리인 그걸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책으로 들어와서 간접 대리에서 개념에서 첫 줄에서 개념이 쓰였죠. 거기서 여러분이 책 한번 해보세요. 민법상의 대리 개념하고 차이 나는 게 한계가 있어. 그 단어에다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게 풀려. 이렇게 타인의 계산으로 그러나 누구 이름으로 뭐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야지 그게 차이점이야. 그 단어 하나가. 간접 대리는 자신 이름으로 대리행한다 그렇게 돼 있죠. 자신 이름으로 법률행한 자신 이름 요게 차이점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간접 대리는 판매 위탁했잖아요. 그럼 얘가 대신 팔아주잖아요. 이 대리하고 구조가 비슷해. 근데 이 대목이 차이 있다는 거야. 얘가 이렇게 감에게 팔 때 나는 갑 대리인이요 이거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해. 누구 이름으로 매매요? 지 이름으로 이렇게. 지 이름으로 하죠. 그럼 대리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대리사가 없잖아. 그 권리물은 누구한테 가요? 얘한테 가는 거야 이렇게.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얘한테 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이 또 필요해요. 원래 가맹기 소유자는 이 어부잖아. 그러면 가맹기 판매되면 궁극적으로 누가 가져야 돼요? 이 본인 어부가 가져야 되잖아. 근데 자기 이름으로 매매한 얘 돈은 이 사람이 받아.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과정이 거쳐 토스 이렇게. 일단 이 사람이 권리무가 가고 그 다음에 본액 이전하는 절차를 거쳐. 그럼 이 매매로 또 생기는 대금적 조건에 최종적으로 간접 본액 기속은 되지만 직접 기속이 돼요. 한 바퀴 돌아서 기속이 돼요. 한 바퀴 돌아서. 법률 효과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속이 된다. 이런 간접대리 그래. 그럼 설명할 때 알아듣잖아. 민법상 대리 왜 직접대리 하는 건지.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그러지 본인으로. 그게 뭐가 있다. 대리사가. 그러니까 권리무가 직곳으로 기속되잖아. 요거 아니잖아. 이해했나요? 그 직접대리 그럼 민법상 대리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현명주가 대리해서. 현명주 공부하러 갔더니 웃겨. 공부를 뭐 3년 5년 전에. 갑대리는 이렇게 표시한 거야. 아 누가 물어보냐고 그런 거를. 에이? 대리에서 가장 중요한 현명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 사자하고 차이. 사자는 알아야 되니까. 이 사자도 우리 민법에는 일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 통설 특히 우리 대부분 판례가 민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사자 제도를 인정하다 보니까 책이다 보면 사자에 관한 판례들이 좀 나와 있다고. 또 시험도 간간히 나오고. 이 사자가 이제 민법에 규정이 안 됐지만 학설 판례가 사자들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법에 규정이 되는 대리제도하고 민법에는 대리제도가 규정이 되는 사자는 없으니까 사자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본질적인 차이야. 사자만 따로 개념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사자 개념만 이해하고 이해하면서 동시에 민법상의 대리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나 그거 이해하면 되니까. 여기 이제 대리의 경우는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토지 팔아다 대리권 주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에 팔까? 의사결정을 누가 다 한다? 대리인이. 얘가 다 해. 근데 사자는 여기 이제 글자로 한자로 뭐 신부름꾼이다 그 이야기야. 사자는.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하는 자를 사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가 시험에 안 나와요. 듣기만 하셔. 이런 게 외울 필요 없으니까. 전달 견호 사자 있고 표시 견호 사자 두 가지는 책에도 이런 말이 쓰였어요. 외우지만 시험 안 나오니까. 이 전달 사자와 표시 견호 사자는 뭘 말하냐 그러면 이것만 깨우치시면 돼요. 지금 갑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그러면 여기 대리의 경우는 모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사자 경우는 모든 의사결정 누가 하느냐? 본인이. 그러면 얘가 저 땅을 팔고 싶으면 내 토지 예컨대 100평방미터를 현금 1억 원에 팔아야지. 의사결정 얘가 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사자는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표시만 하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 전달견호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서면으로 전하는 자고 표시기관은 말로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이 결정에서 손으로 써서 딱 조여주면 그 서면을 상대방에 전달기관 말로 전하는 놈. 본인이 그렇게다 당신한테 지 땅을 현금 1억 원에 판다고 이런 게 표시기관이야. 그러나 구별할 필요 없고 의사결정 누가 한다? 본인이. 이게 차이야. 대리인은 누가 의사결정하고 대리인이 모든 의사결정 다 하고. 깨우쳤나요? 이것만 깨우쳐. 그 책에 있는 게 외울 필요 없어. 그러면 이제 결론. 우리는 간접대리 사자 시험에 안 나와. 대리 공부하는 거야. 민법상의 대리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 깨우쳐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 민법상의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률 효과가 직접 보는 기술이 되니까 간접대리하고 다르고. 그래서 민법사들 직접 대리하고 하고. 깨우쳤죠? 두 번째.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는 점에서 대리인이 한다는 점에서 뭐하고 다르고 사자하고 다르고. 요게 대리예요. 요 두 개를 갖고 놓으셔야 돼. 현명, 의사결정, 예. 이게 몇 살이에요. 그래서 간접대리 사자하고 다르고. 간접 거꾸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접대리 사자는 안 물어봐. 이걸 말하는 거는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뒤에 넘겨서 대리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리, 감 미리 잡아놓고 아까 그렇게 줬으니까. 그 다음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런 게 말이에요. 능동대리는 이렇게 대리인 쪽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는 경우 땅 사라.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한다 그래서 능동대리를 적극대리, 거꾸로 수동대리는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팔아라 이렇게. 얘는 소극적으로 의사표시 수령한다 그래서 수동대리를 소극대리. 시험에서 딱 한 개 나와. 능동대리권을 갖는 자는 동시에 뭣도 갖는다는 거야. 수동대리권도 갖게 돼 있어. 따라서 거기 보면은 밑에 파란 글씨로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그 판례는 이제 가끔 물어보니까 그 뻔한 거야. 능동대리권을 갖는 자는 두 번째 줄에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 수령대리권이 수동대리권을 말해. 결론은 능동대리권을 갖는 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대리권도 갖더라? 수동대리권도 갖는다. 그 이야기야.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 인념의 차이니까 뭐 나중에 집중 배우고. 그 다음 지금도 또 칠판 보세요. 대리는 워낙에 방대해요. 따라 이것도 체계 잡아서 공부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돼버려. 대리도. 따라서 먼저 이제 크게는 유권대리하고 대리권 있는 경우 요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무권대리를 정리를 해야 돼. 유권대리를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리의 선명관계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예습을 해본 사람 알겠지만 특히 뒤쪽 무권대리 가면은 아주 난삽해. 웬만한 의지 한국인 아니면 책을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체계를 잘 잡아야 한다고. 뒤에 읽어봤나요? 뭐 물어보는 내가 속은 없지만 공부를 또 1년이나 한 사람들은 예습도 좀 해보시라고.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예습 안 해도 되지만 공부를 1년이나 한 사람들은 그래도 민법이 뭔지 좀 아니까 예습해도 뭐를 좀 읽어보면 뭘 좀 알아.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예습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스트레스 받으니까. 뒤쪽에 무권대리 보면은 의지 한국인이 아니면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써놨다고. 그러니까 체계를 잘 잡아야 돼. 먼저 유권대리는 이런 식으로 체계를 잡으면 돼. 이건 아주 쉬워. 유권대리는 이 갑이 토지 소유다. 팔아달라고 대리권 주었다. 그럼 얘가 이제 갑대리 의뢰해서 병하고 대리행위 매매를 한다. 얘가 상대방이다. 첫째,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에서는 대리의 첫 출발, 유권대리 첫 출발은 대리권이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는
요 대리권이 문제가 되니까 먼저 본인과 대리인사의 관계로서 대리권에 관한 거 살펴보고 끝나면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계약책을 대리행위가 이루어지니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는 대리행위에 관해서 문제점 살펴보고 끝나면 권리무는 본에게 반대의 권리무는 상대방에게 따라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률효과와 기속이 문제가 되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로서는 법률효과와 기속을 살펴보면 되고 따라서 이런 걸 학자들은 대리의 삼면관계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대리의 삼면관계를 하고 법전 순서 우리 책 순서도 요 순서도 설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 69페이지 보면 제2절에 대리권화가 되어 있죠. 뒤에 넘기지 말고 그러면 제3절은 안 봐도 제목이 뭐로 되어 있을까요? 대리행위로 되어 있겠죠. 그럼 제4절은 법률효과 기속 대리행위 효과 기속이 되어 있겠죠. 순서가 이런 거 제목 하나도 똑바로 붙여야 돼. 제2절 대리권 제3절은 여기 나오겠죠. 대리행위 대리권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요 이야기야. 그래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도 이 순서를 딱 잡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살 붙이는 거예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가르쳐 주면 여기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가 중요한 거는 대리권의 범위 문제, 대리권의 제한 문제, 대리권의 남용 문제 이 세 개 핵심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대리권의 문제가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대리권의 범위 문제, 제한 문제, 남용 문제도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 넘어가서 대리인과 상대방사 대리인에서는 뭐가 문제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현명주의겠지. 대리인에서 현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하라 하면서 공부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셔. 제가 쓰는 게 바닥지 말고. 내가 원래는 글씨를 엄청 잘 썼다니까요. 글씨를. 저 옛날 학교 다닐 때 동창회들이 저 만나면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 내가 진짜 명필이었다고. 근데 칠판 글씨 보세요. 이거 악필 중에 상악필이잖아요. 강의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내가 강의하면서 첫 시간 들어서 기절할 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말만 하고 칠판을 뭐만 쓰면 막 받아 적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절할 뻔했어. 그걸 받아 적지 말아도 책에 다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거 어려우니까 내가 설명해 준다고 몇 번 이야기도 습관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못 받아 적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글씨 날려버린 거. 그래서 날려버리기 시작한 거야. 받아 적지 말라고. 그거 진짜 필요한 거 내가 프린트물로 나눠줘. 그거 편하잖아. 칠판을 쓰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책에 있기 때문에 정리 정도만 하시면 돼. 그 나중에 가면 이제 필요한 거 내가 프린트물로 나눠줄 거라고. 쓰기 귀찮으니까. 따라서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공부하는 거 책 순서 이렇게 돼 있고 뭐냐 대리권과 관련해서 대리권의 읽으면 되고 대리권은 발생원이 시험에 안 나와요. 아까 다 가르쳐줬어. 법정 대리권 발생원이 1, 2 뒤에 넘겨보세요. 3인데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만. 법정 대리 아까 가르친 것처럼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발생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거기 쏟는 거 몰라도 대리권 지장 없어. 그 다음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인은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권 수여하면 대리권 발생한다 그래서 따라 임의 대리권의 발생원이 가로친 2번 있죠? 수권행위. 요거나 좀 이해해 두시면 돼. 특히 그 중에서도 동그란 2번에서 수권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런 거나 좀 읽어두시면 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런 거는 간혹 물어봐요. 자,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해야 되니까 이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를 글자로 수권행위 그래. 이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은 발생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인데 이 수권행위를 할 때 대리권을 수여할 때 보통 거래 관행상 위임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해서 교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함정 내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 수권행위는 요식행위인가? 이걸 물어봐. 앞에서 우리가 법률행위 적용할 때 요식행위, 불효행위 안 가르쳤는데 그냥 넘어왔죠? 나올 때마다 공부한다고. 원래 법률행위는 불효식행위의 원칙이야. 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다. 구두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요식행위는 법률을 할 때 서면을 작성한다든가 공증인의 공증을 넣는다든가 관청에 신고를 한다든가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갖춰야지 성립하는 법률 요식행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이임자는 서면을 작성해 교부를 하다 보니까 혹시 대리권 수여하는 게 수권행위는 요식행위가 아닌가 의문이 있다 그 말이야. 근데 불효식행위야. 구두로 대리권 수여도 상관이 없고 이임자는 서면을 작성하는 것은 거래 관행이 그럴 뿐이지. 그래서 대리권 수여했다 증거로 위임장을 주는 것이지. 구두로 대리권 수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불효식행위.
위임자 서면 작성했다 요식행위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핵심이 대리권의 범위부터 핵심이다 그 이야기야. 이 대리권의 범위가 첫 번째로 시험에 집중 출제가 돼요. 이건 이제 뭘 물어보냐 그러면은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라고.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습니까? 요걸 묻는 것이 대리권의 범위 문제라고 하면. 그럼 이것도 이제 둘로 나누어서 법정 대리하고 임의 대리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법정 대리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법정 대리권의 범위 문제인데, 이거는 몰라도 대리공문에 지장 없고 시험에 낼 일도 없어요. 왜냐? 법정 대리 자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이 돼. 그러나 개별 법규에 법정 대리인이 본인에서 뭘 대리할 수 있는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법대로 대리하면 돼. 이런 거 시험에 낼 일이 없어. 모른다도 공부에 지장 없고, 따라서 법정 대리권의 범위 열애시켜버리고, 문제는 임의 대리권의 범위가 집중 시험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토지 팔아도 대리권 주었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매매하는 거는 당연할 건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에요. 실무에서 이 병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불을 하는데 얘한테 줘도 됩니까? 이거 계약금 중도금을 만약에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이제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면 얘는 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항상 본인한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 집중 출제가 돼. 그래서 이따가 판례하고 법규 하나를 집중 살펴보고 하고 좀만 쉬었다 하죠.